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선생님들이신 거죠? 여러분과 함께 지금 2시간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오늘은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교육하다 보면 대상분들이 항상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데 오늘 마침 딱 선생님들만 계시니까 저희들 그 교육 문제와 관련돼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좀 최대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하는 내용 앞부분 조금 요약해서 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이 직책이 2개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둘 다 들어보셨거나 하나도 안 들어보셨거나 할 텐데 권리찾기 유니온이 조금 더 알려져 있긴 하죠. 권리찾기 유니온이 이름만 봐서는 좀 성격이 불분명한데 노동조합이에요. 잘 모르셨죠? 이 기자들도 항상 틀린데 시민사회단체 권리찾기 유니온이 뭐 5인 미만 뭐 주장했다 이렇게 기사가 보통 나가는데 저희가 원래 민주노총 전 위원장인 한상균 동지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5인 미만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 비정규 활동가들하고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나누다가 단체를 설립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고 이름이 좀 길죠. 권유하다까지 있는데 저희가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냈어요. 실제로 그 법내 설립 신고를 저희 법률 활동가들도 안 된다 예측이 더 많았는데 왜냐하면 아예 저희가 대놓고 써놨으니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서 적용이 안 되더라도 노동자는 다 가입할 수 있음. 우리 이제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탈락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거두절미하고 설립 신고가 통과가 되어서 법내 노조예요. 노조 설립 필증을 가지고 있는 법내 노조이고 그렇지만 구성원들은 왜 기자들이 왜 헷갈리냐면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5인 미만 노동자이거나 이제 오늘 그 교육 주제인 3.3 근기법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노동자가 한 반절, 저희 구성원 중에 반절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꼭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이 이제 연대 개념으로 이제 미리부터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성원은 다양해요. 그래서 어느 교육 현장을 갔더니 반 이상이 저희 조합원이어가지고 좀 놀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권리찾기 유니온을 조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장현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사전 배경을 설명해 주셨겠지만 근로기준법 차별지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권리찾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교육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의 권리찾기 사업, 법률구제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과 이렇게 싸우는 이런 활동들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사업에 저희들 전문단체는 아니고 이제 다만 이후에 정부네트워크 권리찾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그 당사자 권리찾기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 좀 편향된 차별적인 인식이죠.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특히 오늘 주제인 이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것은 정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상당히 저희들과 다른 시선으로 이 당사자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학교 현장만이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현재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활동가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대한 차별지대에 대한 인식을 서로 같이 하지 않으면 활동이 좀 어렵겠다. 이런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육사업은 공공상생연대 기금의 공식적인 이제 채택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 개발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이제 재원을 확보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시작은 이제 권리찾기 유니온이지만 이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저희가 센터 비영리 단체를 만든 거죠. 권리찾기 정부네트워크 지원센터가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특히 이제 지역 주민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 지역 노동권익센터와 이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은 권리찾기 유니온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저기 이제 노동조합이니까 이제 부설일 수 있는 이 정네트 지원센터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원센터의 대표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조금 짧게라도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에 이제 대략 흐름을 제 인사를 가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걸 볼 필요는 없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저희가 평상시에는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와 모두의 권리 이렇게 보통 쓰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센터마다 요청하는 대로 좀 바꾸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웹자보를 봤더니 그래서 노동법 일반으로 이렇게 잡으셨고 아무튼 이 노동자들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차별지대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제목을 저희가 걸었고 결론은 이제 모두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 건지 이렇게 제목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당황한 것은 이거죠. 아까 이제 다 선생님들이신지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표지에 있었으니까
이게 책이 먼저 도착한 게 아니군요. 표지에서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제목은 뭐 그럴듯했다고 치고 위와 아래가 누가 어디서 하는 말인지 아시면서 지금 이제 조금 모른 척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 현장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희 대부분 청년 활동가들인데 현재 저희 청년 활동가들도 학교 현장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의 재교육도 많이 하는데 반응이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표현인데 위에가 현재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저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 텐데 약간 대립시켜 보면 실제 있는 말이에요. 실제 교환에 있는 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5가지 쭉 나오는 교환을 저희가 본 건데 반대로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지는 게 어떨까? 오늘 교육의 사실은 결론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중에 절반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이를테면 이제 발산고등학교가 있다 치고 그럼 발산고등학교 20명의 이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갔을 때 여러분 중에 절반은 한 10명 이상이겠죠. 10명 이상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화두를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근로계약서를 잘 쓰게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저희가 실제 교육 내용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가이드북도 그렇고 밑에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2중, 3중의 소외를 겪잖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그냥 알바가 아니라 사실 생업에 가까운 일을 하는 노동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도 불리지 않는데 근로소득세도 안 내는데 연말정산도 안 하는데 가끔 연말정산하는 12월 되면 13월에 월급 어쩌고 하면서 온갖 신문 방송에는 항상 경쟁적으로 그걸 홍보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소외되잖아요. 왜냐면 연말정산을 안 하니까.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데 연말정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유가 뭐가 됐든 오늘 이제 크게 두 축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 5인 미만 사업장 같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주로 계약의 형식 차별에서 근로자로도 불리지 않는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공통적인 건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아마 어떤 고민인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노동법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이렇게 교육하시기도 할 텐데 결론을 조금 다르게 내릴 거예요. 한번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노동법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대로 생활할 수도 이렇게 하는 법률제도 법 규범인데 집단적 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있죠. 문제는 이제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겼다거나 모든 나라에 있거나 그렇진 않죠. 상당히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노동법을 이야기하는 건 참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선생님들도 노동법을 혹시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책으로는 보셨을 텐데 아니면 이제 강의할 때 필요한 그런 소재의 핵심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노동법 역사가 히스토리,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짚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첨예한 쟁점을 이야기하려면 노동법 역사를 언급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오답으로 가요. 왠지 한번 짚어볼게요. 초기 자본주의의 이제 확립된 시민법,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 계약자유 과실책임, 저렇게 3대 원칙까지는 책에 많이 나오죠. 이거 아실 거고.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에도 언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주교지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여기까지는 들어간대요.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제 저 중에서 계약의 자유만 한번 쭉 보시면 19세기 말로만 일단 생각합시다. 우리 사유로 하면 뭐 20, 30년 전에도 다 해당이 될 텐데 유럽 같은 경우로 해서 19세기 말에 계약의 자유, 그러니까 즉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원칙이겠죠. 주로 이제 민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했더니 저임금 장시간 위험한 노동이 만연하잖아요. 사실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임금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계약의 자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대립시키는지 이제 감이 오셨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저희가 계약의 자유 원칙은 시민법의 3대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현재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위험한 노동 19세기 말에 그랬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도 그런 경우 많다. 근데 계약의 자유의 원칙 때문에 저런 것이다라고 교육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은데 사용자가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데 어떻게 대등하게 계약이 되겠어요? 저 계약의 자유는 사실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해고의 자유, 해약의 자유, 계약으로 하면 해약이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고의 자유고 그래서 해고를 규제하지 않으면 저건 중립적인 게 아니죠.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지금 원문자 2번이 저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빨간 줄부터입니다. 저기까지 이거는 좀 이제 그냥 지루한 이야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한 거고, 자, 빨간 줄부터는 긴장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노동자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임금 장시간도 끝이 있는 건데 하루에 20시간 이상 한다? 22시간 한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죠. 그래서 저항을 하는데 자구행위를 하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결집을 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결집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민법 시절에는 그 위법한 행위로 판결이 되겠죠. 그리고 판결을 가기도 전에 위법하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니까 사실 자구행위를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는 거. 오른쪽 보시면 이따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이제 산업안전 문제 잠깐 다룰 건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모르더라고요. 이제 저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다 아시나요? 과실 책임이 뭔지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건데, 말 그대로 하면 이 말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과실 책임 얘기를 해야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 업무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 그 당시에 더 심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업무 중 재해를 당하면 그 당시엔 사업주가 과실이 있거나 고의를 하거나 어쨌든 범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책임지지 않고 국가도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저임금 장시간 위험한 노동에 휩싸여 있는 거의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재해 질병을 안고 산다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상무, 어쨌든 요약을 하면 이 시민법 시절에는 말 그대로 소유권 절대 계약자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대등한 관계를 상정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법제도로 확립되어 있었고, 노동법이 없던 시절에는 저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 보완해 나갑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인데, 저희들 같으면 노동자들의 투쟁에 방점을 찍죠. 실제로도 8시간 노동쟁취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길거리에서 총을 막 맞고. 저희가 이제 노동절 역사를 수업 시간에 할 때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주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실제 총살 당하는 사진도 있고. 문제는 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결국은 자본주의가 수정 보완을 하죠. 그런데 다 노동법을 만드는 건 아니고, 한국과 같이 이제 성문법 체계로 되어 있거나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일부 나라들은 법률적인 체계로 시민법의 원리를 이제 수정 보완을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죠. 이제 판례로 된다라고 보통 하는데, 여하간 사회적인 관행이 바뀌기는 해요. 아,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 원칙 그대로, 과실 책임 이렇게 했다가는 노동자가 사라지겠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수정 자본주의 또는 시민법을 보완한다는 것에 다양한 복잡한 이론과 경로가 있지만, 사실 한마디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노동자들이 다 죽기 때문이죠. 살아있을 노동자가 없죠. 그러는 순간 사회는 멈추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보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어 왔고, 지금 이 1, 2번은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지금 노동상권도 그래서 노동상권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이 노동상권이다. 심지어는 요즘 이제 진보적인 법학자들은 저 3권 이야기 쓰지 말자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정의가 무엇이냐, 노동자들에게 저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법의 원리를 보완하는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특히 학생들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가 보장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저거는 그냥 당연한 권리가 절대 아닌 거죠.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실제 그 법률의 세부 체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제 이거는 그 느낌이 딱 오거나 안 오거나 할 텐데, 일단 온다는 가정으로 해볼게요. 불이익 취급부터 지배 개입. 대표적으로 4개 써놨는데 저건 어디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잠깐 하느라고 불필요한 이야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지 선생님들 아세요? 저 단어들이. 그렇죠. 노동조합법 중에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에도 정의 규정이 있고 뭐 복잡하게 쫙 있지만,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는 자구행위 집단화도 위법한 행위,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뒤집기 위한 규정이에요. 자, 여기서의 이 부당한 행위의 주어가 누군가요? 사용자? 노동자죠. 여기선 노동자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불이익 취급 반조개혁 교섭 거부 지배 개입은 주어가 사용자예요. 사업주죠, 사업주.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즉, 위법한 행위의 주체가 달라져요. 노동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하진 않아요. 절대 없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사용자 편을 드는 노동자가 있으면 있겠네요. 아무튼, 불이익 취급을 한다. 반조합 개혁, 교섭 거부. 심지어 교섭 거부도. 그쵸? 교섭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자의 원칙대로 하면. 내가 교섭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계약을 또 하는 거니까 근로계약도 했을 거고 취업규칙도 만들었을 텐데, 사업주가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노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뭔가의 협정을
협약을 맺지. 일종의 집단적인 계약이잖아요. 또 하기 싫어. 안 해도 되잖아요. 시민법으로 따지면, 아주 상식적으로 따지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 역사적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질문은 당연히 그렇게 가지고, 아니 왜 내가 사업주라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도 가족이 있고 나 혼자 생계를 해야 되니까 내가 회사 운영하는데, 아니면 요즘 이제 오이민만 문제 할 때 자영업 구멍가게 내가 하는데 내가 왜 노동 만들었다고 내가 교섭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뒤집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그 자체로 반박하긴 좀 어렵죠. 특히 그래서 교섭 거부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요지는 뭐냐?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개발돼요. 원래 없던 것이. 그러면 노동조합법에서 처벌을 당한다는 건 사업주가 처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행정구제, 배상 처벌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이 형사처벌이고 이제 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겠죠. 왼쪽은 법까지 가기에도 문턱이 높으니까 심지어 행정구제까지 우리 한국 사회로 치면 이건 없는 나라가 꽤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법원 가기 전에도 사용자들이 사업주들이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돼요. 상당히 진보적인 것 같죠.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삼권이 무엇이다라고 평면적으로 설명하고 공감을 사긴 어렵다. 오히려 그보다는 부당노동 행위를 왜 사업주들이 하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계약자유 원칙에서부터 그것이 방치되었을 때, 사회적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다 지금 법률적 규제잖아요. 아주 강력한 규제거든요. 이 규제를 하지 않으면 효석 거부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노조가 그러면 매번 그냥 파업만 하고 있으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그 교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고,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쪽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교감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뭐 사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른쪽이 오늘 본 주제인데, 개별적 근로관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국가가 개입해서 이따가 근로기준법을 다 이제 분해할 건데, 최저기준 그냥 두 개 이제 뽑으라고 하면 최저기준과 해고 규제일 거예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국가가 설정해주죠. 최저임금과 같은 식으로. 그래서 임금, 근로시간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다 최저기준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건 그 최저기준. 최종적으로는 아까 해약의 자유하고 반대로 따지면 이제 해고를 규제하기 시작하죠. 이 노동법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리고 무과실 책임은 최근에 이제 빈번하니까, 특히 청소년 우리 노동인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뽑으라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산업안전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특히 이제 산업 현장을 많이 이제 바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결론은 써 있는데, 안전관리 재해보상을 사업주들이 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론적 배경이 뭐냐? 그럼 사업주니까 다 해야 되냐? 심지어 과실이 없는데 자기 직원을 뭐 일부러 뭐 다치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덜 투자했거나 뭐 등한시했거나 할 정도인데, 근데 왜 책임지느냐? 시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이었고, 노동법은 전제가 무과실 책임이에요. 재해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사업주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지기 전부터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회적인 아주 강력한 약속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고, 사업주 한두 명이 좀 더 뭐 피해를 본다 안 본다, 벌금 2억 받는다 3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목숨을 지키면서 일하고 생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싸움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하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대학생들 중에 뭐 법을 공부했다 하면 다 이제 아는 거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겐 좀 낯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을 사야겠죠.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이 노동법 체계는 이제 너무 잘 하시는 거니까 설명에 이제 필요는 없는데, 근데 원래 오늘 제목이 이거였으면 저걸 맞추라는 용도인데, 오늘은 이제 포괄적으로 보는 거니까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저기 있네요. 그리고 다 써놓은 건 아닌데 제가 가능한 만큼은 일단 여기서는 사실 저 약어도 중요해요. 공식적인 약어도 되게 중요해요. 두세 개만 공식 약어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그걸 제외하고는 공식 약어들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래도 화면을 꽉 찰 정도로 많죠. 노동법의 체계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모두가 다 중요해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도 학교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 하면 저거 한 30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을 바로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상당히 이해가 높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오늘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저 근로기준법이 색칠한 이유죠. 이 개별적인 근로관계법,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율하는 개별적인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그래서 시작이 근로기준법이다. 인데 저의 주장이 아니라 헌법에 써 있는 거죠. 헌법 제32조 3항을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때 그 법률이 근로기준법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제가 이제 수법을 써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해놓고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패턴을 이해하셨을 텐데 긴장을 풀려고 제가 웃은 거고 사실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요. 근데 근로기준법 목적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표현은 근데 이제 어쨌든 정하긴 했어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어쩌고저쩌고 목적으로 한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잡한 화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결론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용자 단체도 알아요. 경총도 알고 정당들의 우리 노동 담당자들도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하나의 결론. 우리 사회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꽤 많다. 숫자를 300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1000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꽤 많다. 상당히 많다. 이건 다 동의할 거예요. 경총에서도 저희 토론회 하면 이거 동의해요. 그래서 문제는 왜 그런지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저 화살표가 오른쪽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결론적으로 저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적용받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왼쪽은 여기서부터 얘기가 다르거나 경영자 단체는 저걸 부정하죠.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이 없는 노동자,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안 맞는 표현인데 어감을 살려서 읽으면 읽히죠. 근로기준법은 아까 목적이 써 있었고 제가 2조부터 100몇십 조를 쭉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또 왼쪽 오른쪽에 좀 많이 나오네요. 하여튼 근로기준법에는 여러 가지 최저기준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각각의 최저기준이 정확하게 잘 현실을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둘째치고 11조에서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되는 노동자를 5인 이상으로 설정하죠. 즉 5인 미만, 법률적으로는 4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수학을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시면 정확하게 5인 미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4.9명도 있는 거니까 상식으로 재서 계산할 때는 어쨌든 5명이 안 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죠. 다른 법이 그걸 규율한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11조에서 적용 범위에 그리고 가사노동자, 적용 안 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조항,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적용 안 되는 조항이 있고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동자를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데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그러니까 즉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또는 뭐 땡땡땡 노동자들은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네요. 이 근로기준 목적대로 하면. 즉 그래서 11조에 의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11조의 왼쪽인데요. 지금 이 핵심 조항이 적용 안 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저희는 이제 심각하게 이제 싸우는 조직이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법 시대에 모든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근로기준법, 헌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만약 있다 한다라고 하면 그 근로기준법은 왜 존재해야 되냐? 이 법이 없으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이 안 된다. 즉 기준 미만의 주 40시간 노동, 최저임금 얼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으면 그 밑에 더 취약한 노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법이 개입하겠다. 이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그쵸? 이제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선생님들한테 공감 살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선생님들 이제 많이 교육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저희들 입장을 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는 근로기준법? 그래요.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거 몇 가지는 임금과 관련된 거 법정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수당 가산수당 저 윗부분에 있는 거는 당장은 그 사업주들도 힘드니까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저런 것은 나중에 하고 해고 부당해고를 풀어줄까요? 그 얘기했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죠. 일부 학자가 사업주들은 또 거꾸로니까 그러면은 내가 꼴 보기 싫거나 내일 안 나왔으면 하는 직원 내가 그럼 평생 갖고 데리고 살아야 되나? 예를 들면 사업주 카페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즉 이 핵심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 하나를 찝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핵심 조항이에요. 뭐 하나 빼면 좀 가능할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세트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근로기준법 전체 모든 조항이 정말로 긴장되는 우리의 이제 목숨줄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선별한 게 이제 이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하필이면 이 핵심 조항들이 지금
오임위원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위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고 이건 이제 기존 교재에도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밑에가 또 언급이 잘 안 돼요. 최근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작년 1월 1일에 통과됐나요? 1월 초에 통과됐죠. 1월 16일에 통과됐나요? 하여튼 1월에 통과되었고 근데 거기서도 어떤 사회적 논란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일주일 전에 본회의 통과 일주일 전에 오임위원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는 걸로 타협본 걸로처럼 발표해버리잖아요. 저희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공청회는커녕 우리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오임위원 사업장 적용 제외. 그 다음에 저 공휴일 유급 써 있는데 저건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여름이죠. 모든 국민들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공약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체공휴일 가지고 한참 싸우더니 대체공휴일은 많이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휴일의 조항이 오임위원 사업장에게는 적용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공휴일만이 아니라 일반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아요. 빨간 날 무조건 못 쉰다가 아니라 빨간 날 일을 해도 유급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빨간 날을 되돌려준 모든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건 오임위원 사업장을 빼놓고 300만인지 400만인지 어쨌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국민이 또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부터 정규직 전환도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어쨌든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학교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노동조합 교육에 많이 들어가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니까. 그래서 11조 폐지.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 노동운동의 이제 공식적인 합의된 결론이어서 가능한데, 오른쪽은 좀 이게 약해요. 불분명해서일 텐데, 근로기준법 2조를 보시면 정의 규정이 있어요. 모든 법은 항상 정의가 있겠죠.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그럼 거기에 근로자에 대한 이제 정의에는 이 뭐라고 써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 써 있는 것과 크게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자로 불리지 않는 노동자가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3번 다 해보는데 첫 번째 혹시 뭘로 생각나십니까? 반절은 프리랜서, 또 반절은 특수고용 이렇게 답변하셔요. 학습지 교사 답변하시고 골프장 캐디 얘기하실 거고 정답, 오답. 정답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답이죠. 왜냐하면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의 70% 이상이 저희가 시대수가 안 끝났지만 저희 들어온 제보만 보더라도 80%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취급을 안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이나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주제는 가짜 3.3을 그렇게 저희가 쭉 진전시킬 건데 그거 다 떠나서 누군지를 일단 떠나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건 저쪽은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고 근데 저렇게 되다 보면 최저임금, 중간착취 유장등급, 퇴직금, 실업급여 이쪽에서 일부 적용되는 것도 포함해서 저런 것들은 이쪽은 일부 적용돼요. 그죠? 퇴직금은 받으니까 오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도 받고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순간 저것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죠. 호의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는 경우는 있어요. 학원 강사의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이제 저렇다는 거고 그래서 방금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장황해졌는데 전체적인 이제 이 흐름의 결론이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할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없다. 아직도 없다에 동의가 잘 안 되세요? 네, 되죠. 네, 그냥 재미없어서 답변 안 하신 거죠. 맨 앞에 여기서 여러분 중에 절반은 이걸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데 그러니까 5인 미만이던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 차별이던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취급을 안 되는 노동자들을 다 합치면 얼추 1000만을 넘어가는데 현재 공식 집계로도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핵심 조항과 기본 조항, 일반 조항이 적용 안 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가서 만나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공식적으로 확정적인데 10대,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로기준법 미적용률이. 그 다음에 5, 60대에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노동인권 교육을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10대, 20대는 거의 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금 과장하면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교육의 수강생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책자 맨 앞에 있는 건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절반보다 지금 공식 발표할 정도로 실태조사가 안 돼서 그렇고 실수가 되면 이제 숫자 바꿔야겠죠. 그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뒤집는다.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근로기준법이다로 뒤집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 토론을 하거나 할 때도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양한 논리를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발제문도
우리 국회 토론회 때 저희가 이제 제출한 거고 그걸 중심으로 설명은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는 사실 뭐 지식을 알려주는 문제라기보다는 공감을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본인이 내가 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지 잘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안 쓰는지 나는 왜 근로자로 안 불리는지 난 연말정산 왜 안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노동자로서의 첫 출발일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로서. 그러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건 아까 윗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로계약서를 잘 쓰냐의 어떤 결론보다 왜 안 쓰느냐의 결론을 공감을 같이 잘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토론에 가거나 기자회견 갈 때 사각지대 용어를 누군가 쓰면 바로 뭐라고 합니다. 꾸짖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죠. 왜냐? 정치인들인 아까 말한 고용노동부 그 책임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각지대가 많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유체이탈이에요. 설득력이 없죠. 아직은 뒤에 이제 그림이 좀 이쁘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저희들 주장은 밑에 써 있어요. 공감을 사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좌우로 해봤어요. 위아래로 잘 안 되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해보는데 방금 왼쪽이 사각지대.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면 저도 많이 써요. 사실 사각지대는 습관적으로 이제 안 쓰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 많아요. 국어적으로 그냥 그대로 어학사전 뒤져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거울이 사물을 비칠 수 없는 것 같고. 각도? 그러면 지금 노동권이 제대로 안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700만에서 1000만 이 정도의 노동자들이 잘 안 보이는 데 있어요? 그냥 나가다가 보면 만나고, 식당 가면 만나고,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수도 있고, 우린 수없이 그렇게, 그냥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그런데, 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오른쪽 보시면 이 복잡한 것 중에 결론은 이제 이걸 건데,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대를 의도적으로 설정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근로기준법 2조, 11조 할 거 없이, 그러니까, 헌법이 설정한 목적,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목적에도 써있고 기타 등등 써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전환이었고 시민법에서 노동법으로 근로기준, 우리 사회는 특히나 근로기준법이라는 체계까지 있어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그걸 다시 우리 사회에 환기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로기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다 잘 오는데 문제는 여기 표현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딱 정해준 그 대상이 실제로 법에 있는 거냐. 너무 당연한 결론인데 이걸 부정화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별지대라고 용어를 쓴 이유는 차별하는 지대를 그냥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 법에 정확하게 써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 권리 찾기를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왼쪽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사업장 규모 그래서 5인 미만 등등 오른쪽은 노동자성 박탈 아직은 조금 불투명하지만 저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할 거고 국세청 자료 700만 명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국세청에 전수조사 요청하고 통계조사 요청한 게 확보됐어요. 통계 자료 확보돼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통계청 자료로만 했을 때 저 정도인데 이 앞에까지는 법의 역사를 공부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 저희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5인 미만이던 3.3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봤으면 하겠다라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딱 왔다 치고 이제부터는 주어를 다시 바꿀 거예요.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 사업주들이 아까 다시 시민법 생각하세요? 선생님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대립시킨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 뭐야 너무 나쁜 사람들 만드는 거 아니야? 노동법이 적용되기 전에 시민법 시대에는 3대 원칙이 있었고 계약자유 원칙 생각해보세요. 대등한 계약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는 장시간 노동, 위험한 노동으로 노동자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 사회에 이 전 세계죠. 사실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무과실책임 원리까지 도입을 해서 산업재해도 보상하고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뒤집고 있죠. 그런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일단 한국 사회에. 외국 사례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 핵심 조항들이니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하려면 저걸 빼야 되는데 저러려면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50명, 100명 있는 노동자들을 다 해고시키고 5인 미만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하기는. 이따가 유형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가 그냥 사업주들이 하다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사업주들이 이 이론 체계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무엇을 보장한단 말이 참 좋은
때 써야 되는데 사업주들에게 근로기준 없이 사업하기를 보장해주고 있죠. 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저걸 폐지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11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저렇게 5인면 사업장으로만 가면 핵심 조항 빼요. 특히 부당해고 구제도 안 되니까 그냥 잘라도 되잖아요. 그리고 52시간이 뭐예요? 72시간, 100시간 해도 되는 거고 가산수당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오른쪽인데 여전히 남는 숙제는 이 왼쪽 잘 아시는 거고. 자, 오른쪽은 3.3 프리랜서 특수고용 복잡하게 다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저걸 유형화하는 건데 첫 번째, 가짜 5인면 사업장. 복잡하지만 한 컷에 넣어봤어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이거든요. 5인만 사업장 위장 A, B, C를 나누는 것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건데 3.3이 워낙 복잡하니까 거기 갔다가 이걸 많이 이제 까먹더라고요. 누가? 상담활동가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법률 상담활동가들 일선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걸 헷갈려 버리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5인 미만 차별제도 정의 지금 가짜 5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아까 쪼개기 했다고 하는 정의예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의무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위장한 사업장. 좀 자연스럽죠, 정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진짜 5인 미만에 가까울 정도의 작은 사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자료 너무 두꺼워서 저희 140개죠? 140개 사업장 목록은 뺐어요. 3.3 목록만 넣어놨는데 140개 사업장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대기업, 중견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회사들. 대기업, 신산업. 그러니까 결론이죠. 모든 업종과 산업으로 다 확산돼요. 특수한 몇 가지의 업종과 작은 규모의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 5인이. 이것도 어불성설인데 가짜 이 정도 붙이려면 5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000명 있다가 나와요. 첫 번째 사례집에 때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기서는 결론이에요. 구체적인 유형은 따로 말씀드리고 이 가짜 5인만 사업장이 확산된다. 이것의 결론은 사회 전반의 불안정 노동, 장시간, 공짜, 위험한 노동. 어디서 들어봤죠? 시민법. 맨 처음에 노동법이 어떤 시대에 불안정, 장시간, 공짜 노동, 위험한 노동이 합법화되어 있기도 하고 어떠한 사회적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만연한 시대로 자칫하면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죠. 5인 미만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진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그래봤자 얼마나 늘어날 거다? 5% 늘어날 것 같아요? 10%? 국세청에서 자료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건 현수막 그대로예요. 저희가 이 비국민,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뭐 이런 우리 당사자들이 저는 저 용어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희 당사자분들이 현수막 만들고 슬로건 만들었던 것들인데 대체 공휴일부터 그 생생한 구호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식적인 가치로 두 가지를 남기려고 하면 요 페이지겠죠. 이거하고 가짜 3.3 A, B, C일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법률교과서에 원래 없던 거예요. 국회에서도 안 쓰던 건데 이제 국회에서 쓰기 시작했고 저희 이제 학술 토론하는 수준에서도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공론화된 표현은 아닌데 좀 이상하죠. 운동 세력이 용어를 만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형 때문에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가짜 위만 사업장, 위장한 사업장 하니까 쪼개기부터 나오죠. 부부간에 쪼개는 거 요새 보니까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유령의 사람도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법률 구제 딱 했는데 사업주의 이름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자기 사업주예요. 부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서류 쪼개기인데 저게 가소롭게 보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거는 알고 있었죠. 저희도 알고 있었고 법률 활동가들은 알고 있던 거예요. 코로나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가짜 위만 사업장 운동을 딱 시작을 할 때는 A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A, B, C를 만든 건 B형 때문에 만들었어요. 안 쪼갰어요. B형은.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가짜 3.3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B형 보시면 처음에 제가 별칭을 4+3 사업장이라고 지었어요. 왜요? 4명까지는 사대보험 가입하고 4명까지는 정규적인 직원같이 되어 있고 3명은 사대보험 미가입, 계약을 뭘로 했던 노동자 아님 이렇게 하는 게 3명, 총 7명이죠. 쪼개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겠네요. 3명을 근로자로 안 세니까. 그럼 여기서 남는 문제는 자 4+3 별로 충격이 아니죠. 2+100은요. 콜센터, 관리직 한두 명만 사대보험 가입, 100명, 200명은 미가입.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업장이 피우바이오라고 저희가 쓰는데 수백 명 사업장이고 수십 개로 쪼갰고 그 사업주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만 공격하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A, B, C형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센터장님들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회 가면 우리 지역센터장님들은 노동운동에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머리 충격받았다고 하면서 A는 뭐 생각했던 거니까 B형을 놓쳤을 때 그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직접 했던 뭐 그냥 주변에서 만났다 아니면 자기 자녀나 가족이든 B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B형의 사대보험 가입자일 수도 있지만 B형의 사대보험 미가입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제가 왜 코로나 얘기를 드렸냐면 코로나 시대에 여러 노동 문제, 사회 문제 중에 중요한 그 이슈를 그렇게 선도하는 용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대보험이에요. 왜냐?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뭐
그러니까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와닿지 않지? 나한테는 돈이 안 들어오지? 나한테는 지원금이 없지? 대부분이 4대 보험 설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4대 보험 체계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언론도 우리 사회가 4대 보험 미가입자가 너무 많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죠. 사회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에 좀 약한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유체이탈이죠. B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야죠. 4대 보험 미가입은 사회보장, 그러니까 실업급여 일부 빼고 뭐 과태료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더 넓게 보면 그래서 이제 3.4 문제인데 사업장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냥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시키려고 하면 3.3 해버리거나 4대 보험 미가입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이제 700만, 1000만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말이 거꾸로 돼야죠. 4대 보험 미가입은 결과가 아니다. 미가입자가 많은 것이 결과일 텐데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왜 미가입 상태가 안 줄어드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위력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특별히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4대 보험 미가입 가짜 3.3의 진실을 써 있는데 4대 보험 미가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해석은 노동자성 박탈이에요. 부분적으로 특정 급여를 못 받느냐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령 금액 20만 원이나 30만 원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위만 B형 상시 근로자 수를 속이는 데 사용됐죠. 2 플러스 100이던 1 플러스 2000이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거죠. 가짜 3.3 오늘의 이제 본 주제였던 계약의 형식 미장 노동자 성조직제 박탈 어렵게 써 있지만 저희가 선전조 때는 이렇게 안 하죠. 가짜 3.4 실태조사하는 리플렛에 3.3 노동자 여러분 조사에 참여해주세요라고 썼을 것 같죠. 우린 3.3 용어를 많이 퍼뜨려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잘못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이 리플렛이 이제 거리에서 실제로 나눠주는 거고 이걸 받아 이제 이걸 보거나 뭐 엑스배너를 보면 이제 약간 과장하면 좀 줄을 서는데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현재로서는 가장 잘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다 틀린 말이하고 맞는 말이고 특수고용 프리랜서 좀 어렵지만 쓸 법도 하잖아요.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우리들 위한 실태조사. 가짜 3.3 실태조사는 이렇게 선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열어봤을 때 4대 없이 일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그 침해된 권리와 뭐 기타 등등이 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리플렛까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거꾸로 뒤집지 않으면 3.3 문제에 대처 못한다는 거죠. 3.3은 그래서 오른쪽에 잘 써 있네요. 부작위, 작위. 이론적으로는 저것도 중요해요. 4대 보험 미가입은 행동한 게 아니니까 부작위죠. 부작위가 좀 익숙한 표현은 아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작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적발할 수도 없고 저걸 숫자를 센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가입자는 세겠지만 미가입을 또 어떻게 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업주들은 다 위장했는데 근데 뭐 엄청난 뭐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기에는 과하자찬이고 중요한 발견하긴 했어요. 자기 신호가 뭔지를 찾아냈어요. 그게 3.3이죠. 즉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는 사업주들이 이따가 사업주들 카페 아프리카 사장이다의 실제 대화까지 저희가 캡처해서 보여줄 텐데 실제로 저 상태로는 사업주들도 그닥 유리하지 않아요. 손해보기도 해요. 무자료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자영업 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거는 가게나 대규모의 이 사무실도 다 똑같아요. 제조업까지. 비용 처리 안 됐을 때는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일수록 비용 처리를 안 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손해예요. 근로자성을 안 주니까 다 쌤쌤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또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왜 3.3을 하냐? 3.3이 뭔지는 다 아실 것 같고 여기 이제 원천징수세율을 이제 표현한 건데 여러분들 강사하시니까 8.8 많이 떼시죠? 어쨌든 기타 소득세로 분류하지만 넓은 의미는 이제 다 사업소득세예요. 근데 이제 3.3을 떼는 경우에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확보돼 있어요. 첫 번째 간편하다. 자기가 해도 돼요. 저도 하거든요. 저도 총무 원래 전공이 아닌데 근로소득세보다도 신고하기가 더 쉬워요. 금방 해요. 그리고 요새는 급여관리 프로그램이 5초 만에 바꿔져요. 오늘까지 근로소득세 납부자였던 근로자를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바꾸는데 메뉴 두세 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꿔서 계산해줘요. 세금 신고 양식까지 다 해요. 간편성. 두 번째는 비용 처리에 압도적이죠.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저건 서류 조작할 필요 없이 3.3% 그 자기가 내는 돈도 아니고 100% 인건 비율이 비용 처리가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마지막 반격의 서막 결론은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700만이든 1000만이든 5인 미만 사업장 300~400만 저쪽 700~800만 그것도 큰 숫자지만 저들의 권리 찾기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읍소하진 않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가짜 3.3 권리 찾기 운동에 도전한다라는 거는 결국 근로기준법 체계, 노동법 체계를
뒤엎었던 것을 다시 뒤집는 거거든요. 즉 우리 사회의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름이 뭐가 됐든 무엇으로 불리든 프리랜서로 불리든 무엇으로 불리든 어떤 걸로도 안 불리는 음식점 노동자까지 다 포함해서 타인의 사업에 내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앞에 시민법부터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뻔뻔한 얘기 하시네 이럴 텐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로기준법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뒤집어야 되는데, 다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대로 우리가 이걸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반격의 서막이라고 쓴 거는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가짜 3.3 권리 찾기 운동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협력 구조가 만들어져서 도전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허언장담일 것 같아서. 사례는 이제 질의응답으로 많이 드릴 건데, 조금 앞서서 막 넘기시면 이제 사례가 상당히 이제 두껍게 나오는데, ABC형이 계속 나오죠. ABC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가짜 3.3을 접근하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아까 사대모 없이 일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너무 잘 먹혔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3.3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이야기하려면 마찬가지로 유형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C형을 잠깐 볼게요. 아까 하셨던 답이 여기에 있어요.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 주로는 특수고용이니까 이쪽에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에서 승소했는데 같은 해에,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는 합법이에요. 노조를 만드는 건 지금 가능해. 노조 있잖아요. 그런데 부당해고 대표적으로 내일 나오지마가 가능하죠. 평범한 학습지 교사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기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즉 C형은 어디까지 사업주들이 성공하냐면, 이 전체가 지금 주어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 전체가 주어가 사업주예요.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에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주로서 이걸 교양을 받는다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C형, 이건 성공한 거예요. 전문적인 노무관리로 실제로 위장해버렸어요. 고용노동의 실태를. 그러니까 대법원도 학습지교사처럼 당장은 2년 후엔 저희들이 이길 거라고 예측하지만, 지금 현재 보수적인 법원에선 져요, 대부분이. C형은. 그런데 B형은 뭐냐면, 최근에 방송작가가 진호이중노에서 이겨가지고 방송 3사, SBS, KBS, MBC에 근로감독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방송작가도 노동자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모든 방송작가가 다 근로자성을 다 회복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약간 중간적인 형태. 그래서 B형인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현재 추세에서는 9대1 정도 이겨요. 저희 가짜 3.3 진정 리스트 쭉 보시면 승소 이겼으면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중노이 진 게 이제 분양상담사인데, B하고 C하고 사인가 봐요. 어쨌든 그런 거고, 대체적으로는 전문직이거나 사자들림이 많아요. 그 직업 자체를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양상담사가 A 회사는 B형이고 그 다음에 B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가요. B형까지는. 근데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A형이에요. 아까 음식점 얘기 드렸지만, 긴장감 조성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조 간부들한테 이렇게 딱 교육하고, 여러분들 자녀, 특히 이제 나이가 저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자녀분들이 혹시 3.3을 하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혹시 알고 계시냐라고 하면 대부분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뭘 놓치냐면 A형을 이해 못했기 때문이죠. 방금 이해한 건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직종이 아니니까 우리 아들은 컴퓨터 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아니네. 지금 컴퓨터 회사 얘기 안 했으니까. 또는 사무직, 유통회사 격리 담당.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A형은 직종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근로계약으로 심지어 알고 있고, 뒤에 넘겨보시면 나오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오른쪽 하단에 3.3 원청 징수함 아래 한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수기,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렇게 써놓고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그걸 3.3 명시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근로계약서까지 심지어 쓰고. 근데 음식점 같은 게 근로계약서 많이 안 쓰는 광양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 3.3, 근로계약서 쓰고 3.3, 무엇이 됐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무작정형이에요. 그냥 이름 그대로. 그래서 자녀가 3.3인지를 모른다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이 친절한 그 엄마 아빠들은 거기까지는 하잖아요. 취업을 했으니까 근로계약서 썼니? 잘 썼니? 한번 내가 보자.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했니? 땡! 어디 귀퉁이에 3.3 명시형이 있던, 그다음에 사대보험 미가입 서약형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는 형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계약서를 봤다고 해서 3.3이냐 근로소득자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입증하기는 어렵죠. 그 자체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조차도 우리가 상담 왔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우리가 뭘 알아요. 상당히 많이 상담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쉽기도 하고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하다 보면 저희 상담활동가분들이나 지역센터 간부들이 대체 저 실태조사 저희한테
저희한테 숙제 받았으니까 이제 조사를 해주시긴 해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3.3을 교육을 제가 헛한 거죠. 그 BC형은 좀 찾기 어렵다 칩시다. 이거 그래도 찾으면 찾는데 BC형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사람이 다 3.3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3.3 중에 지금 말하는 3.3에 무자료도 있으니까 무자료를 포함한 얘기지만 무자료 비율은 계속 줄고 있고 대부분이 그러면 3.3을 실제로 하는데 파리바게뜨 요새 안 해요. 프랜차이즈 중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50%든 70%가 3.3이라고 이론적으로 주장했으면 내 주변에도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끊을 건데 뒤에는 그 전수조사 되게 중요한 거고 구세청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일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페이지 특히 가짜 위만까지는 질문하시고 대화하기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3.3 ABC형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똑같은 답변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내 주변에 A형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쭉 넘겨보시면 사례가 나오잖아요. 계약서 유형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있었던 분들의 사례 중에는 어떤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생각하실 도중에 이 화면을 잠깐 좀 부담 없이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 때문에 이제 좀 사실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법률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여서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아마 안 할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각종 자료집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가려도 이제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데 뭐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 덕택에 저희가 초창기에 2, 3년 정도 전부터 계속 꾸준히 3.3 문제에 대한 이제 환기하는 사업 설명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주로 이제 지역센터 중심으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특히 평생 정규직 하신 분들은 도대체가 3.3이든 8.8이든 뭘 근로소득세 안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차라리 자영업을 했으면 모르고 그런데 이분이 올해 5월이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우리 사회의 그 화장품 광고, 자동차 광고를 이겨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시청률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광고가 이제 풀렸죠. 틀면 나오고 흉내는 이제 안 내기로 했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3.3으로 점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하니까 일단 TV 광고를 많이 보는 젊은 세대가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 세대 분들은 기본적으로 3.3 주로 이제 숫자로 3.3이 아니라 저렇게 한글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올렸는데 무슨 업체인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도 아까 8.8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국세청에 자기가 들어가서 세금 환급까지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죠. 보통은 자영업자나 저희 8.8들이. 근데 3.3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틈새 시장이라 생각했나 봐요. 대부분의 청년들 특히 자기가 3.3 하는지 모르니까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조회하듯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인적사항 넣으면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봉이 김선달이죠. 어쨌든 수고를 덜어주긴 하지만 20%나 떼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2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40만 원이면 8만 원 맞아요. 20%를 떼가요. 이게 작은 돈일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수백만 원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떼가는 건데 지금 그걸 갖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문제는 이런 업체가 지금 수조 원이 될 텐데 매출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첫째, 10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대상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몰랐다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업소득세 내는 사람이고 해마다 떼왔으면 뭐 하려고 이걸 또 들어가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게 알려주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 당사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인식이 사라져요. 특히 청년들한테는 내가 근로소득세 안 내고 차별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러지? 아까 처음 질문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당화돼요. 특히 유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나 우리 시스템 사회가 이렇게 하게 만들어져 있나 보다.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근로자로 안 불리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 낸 거고 세금도 돌려받고 꽁돈 생겼고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는 사실 도움되진 않아요. 활동가들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 거지만 좀 이중적이죠. 오른쪽은 좀 충격적인 건데 이게 아까 말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같은 거기만이 아니죠. 사업주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카페에서 캡처해 온 건데 맨 위에 보세요. 프리랜서 언제 신고하시면 인건비 처리대상 어쩌고저쩌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누가? 말 바꾸면 골치 아파질 수는 있어요. 믿을만한 알바의 원칙세 신고 제일 효율적이에요이라고 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저 얘기는 뭐냐면 이제 관상 보라는 거잖아요. 믿을만한 알바인지 안 알바인지 그걸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딱 순간 판단하라는 거죠. 사업주가. 이 얘기는 대학생 중에 법을 좀 아는 친구가 옆에 있겠거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면 나중에 가서 퇴직금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가산수당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믿을만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야 너는 그냥 3.3 하는 거야. 자 3.3이라고 쓴다 계약서에 합의 이 정도 친절한 사업주도 많지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냥 흔한 거 붙인 거고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들이 막 등장해요. 당사자들이 보면 너무 화가 날 정도에 그건 다 뺐어요. 그냥 일반적인 것만 쓴 거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보적인 운동하시거나 사회단체 분들을 제가 이제 깔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이제 내부 반성인 건데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또는 사업주를 지원하면서 컨설팅한다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저 3.3이 먹히게 그러니까 3.3을 위험 부담 없이 잘 사용할 거라고 하는 걸로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무리 거리찾기 유니온이 공익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해야지 설명해야지 그것도 심지어 노동운동 내부에서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약간 경각심을 주는 용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5년 늦었는지 10년 늦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이제 영어로 나이브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일하게 우리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는 건데 부담 없이 보시라고 했는데 이제 부담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타 자영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8.8 하니까 자기가 업종 분류 뭘로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뭘로 신고해요? 거래처 사업주가 하니까 모르시나요? 아까 그 사업주 카페나 격리분들 하는 카페에는 오늘 제가 아침에 사장님이 어제 들어온 직원 3.3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코드 뭘로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 이렇게 써요. 기타 자영업으로 하세요.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기타 자영업으로 해보세요를 검색하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요. 다른 거 부가 설명 없어요. 48만 9천에서 344만까지 뛰죠. 바둑기사 배우 모델 별로 변동 없잖아요. 저렇게 직업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은 기타 자영업 저렇게 넣는다는 거고 21년, 22년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최근 자료는 이따가 국세청한테 저희가 이제 받았으니까 따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권리찾기 유니온이나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급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주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식인 거죠. 기타 자영업으로 코드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저 얘기일 텐데 프리랜서에 관한 그러니까 앞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저희가 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겠죠. 프리랜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음식점 갔을 때나 우리가 제조업, 그다음에 조선업, 특히 요새 이제 많이 하는 저희 여러 가지 업종에서는 그분들이 절대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표현 안 해요. 방송작가 일부에서 쓰겠지만 대부분 안 써요. 3.3 노동자를 일컫는 용어는 아직 없죠. 사회적으로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리플렛은 사대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 이게 이제 당사자한테 인식이 가장 강하고 확실하죠. 그게. 3.3을 아까 같이 신고한지 여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하간 프리랜서 특수고용은 다시 앞으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C형의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90% 이상은 저 용어 자체도 안 쓰니까 스스로가. 그래서 3.3 문제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는 아까 이제 우리 강서센터에서 두 분 이렇게 실제로 해주셨는데 실태조사를 할 대상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조사하는 게 아니니까. 사례만 질문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 각종 사례들은 왜 생겼냐면 그 로지부 해마위는 세계에서 권리찾기 전국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축을 제안을 계속 했어요. 2년 동안 해가지고 주로는 이제 지역노동권익센터, 강서구처럼 강서구노동복지센터,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또 이제 권리찾기 단체들과 협약을 쭉 맺으면서 첫 번째 사업이 가짜 위반 사대보험 미가의 가짜 3.4에 3회 법률구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법률구제 사업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서 쭉 보시면 맨 끝에까지 가보시면 대응 지침까지 늦었죠. 사업주들이 대응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이 단일한 대응 시스템을 그래서 통합권리찾기센터도 돼 있는데 저기 이제 QR코드 들어가면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제 당사자들의 그 권리찾기가 시작되는데 어쨌든 이 법률구제 사업 위주로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따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겠네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건 이제 이 교육출판 사업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건데 현장 교육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교재를 지금 저기 지침서 조그만하게 써 있는데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재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저희가 기금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추후에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강서구 센터장님 사진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강서구와 지금 체결한 다른 센터도 비슷해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률구제 사업들은 지금 다 재정 지원이 착수금을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장한 뒤에 사례들은 다 그런 거고, 그래서 법률구제 사업 두 가지 큰 축이 사업장 규모의 쪽인
가짜 위면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가짜 3.3은 근로자 지위 확인 공동진정이 있는데 여러분 사례 넘겨보시면 왼쪽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공동고발운동 가짜 위면 사업장 건 거의 없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140개 되는 거를 그래서 오늘 또 약간 선생님들이시니까 5인면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3.3 위주로 했는데 그래도 역사를 좀 알 필요는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나중에 쭉 찾아보시고 맨 처음에는 고용노동부 저희도 못 넘었어요. 공무부답이었다가 나중에 가면 이 실제로 근로감독을 하게 돼요. 70몇 개 사업장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들이 쭉 써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아까 잠깐 제가 이제 반성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짜 위만 사업장 B형에 대한 법률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건 사업장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장 규모를 떠나서 우리 사회 근로기준 빼앗기에 기본인 거는 사업장 규모 차별이 아니라 그냥 근로자성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33개 계단 여기는 없고 자료집에는 이제 숨가쁘게 그 33개 계단을 저희가 쭉 만들어가는 뭐 국회 투쟁부터 다양한 이제 역사가 쭉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사업을 저희가 최근에 시작했죠. 아까 리플렛 보셨지만 이 실태조사 가짜 3.3 천만 시대 실태조사를 저렇게 개막 테이프 커팅하고 최근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조사 기간이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스스로가 당사자일 수도 있고 주변에 당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틀린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당사자는 별로 없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주변에는 반 이상이 있다. 절반 이상이 있다. 만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있다. 생각하시면 지금 질문이 아직 안 하시니까 그냥 대표적인 것만 3개만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디그 플라스틱. 이주 난민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더 가능했을 것 같아요. 1000단위, 2000단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거. 그리고 아까 이제 폐소양 분양 상담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고하셔야 될 건 세부 내용은 뭐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제목만 보시더라도 뭔지는 이해되시죠?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사실 모르죠.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게 프리랜서가 부르는 사람들은 위탁 계약을 맺거나 용역 계약을 맺거나 뭔가 계약서는 있어요. 땡땡땡 무슨 계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보다 이게 많아요. 특히 A형은 다 이런 케이스가 90% 넘는다고 봐야죠. 계약서 자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때도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서를 안 쓰는데 3.3으로 위장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품을 들여가지고 땡땡땡 용역계약서를 쓰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작성하고도 사업소득 신고형, 지금 영어유치원 강사님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좀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업주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으나 안 계신 거죠? 직접 센터하고도 계약하세요? 말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강사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모 지역에서 교육을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센터 활동가 분이 기획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같은 우리 장혜진 씨 같은 분이죠. 그분이 요청하셨어요.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주장해 주시면 어떻겠냐. 참여하신 선생님들한테 했어요. 상담 들어왔고 법률 구제에 들어갔어요. 일부 몇 분이. 그거는 이제 센터를 상대로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그 사설 어떤 교육기관이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3.3이든 8.8이든 어쨌든 사업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육 담당자이시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당사자성도 고민해 보실 수 있고, 저 영어유치원 강사님처럼 지금 저희 학원 강사님들 많이 참여하시고, 물류센터도. 그런데 이제 쿠팡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잘 아시잖아요. 거기 산업안전 문제 있고, 이제 복잡한데, 근데 저희도 초기에 놓친 거는 거기서 3.3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의심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강서센터도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전북 그 노동권익센터하고 저희 회방 맺고 교육을 한번 진행했는데 상담 전화가 왔대요. 4대 보험 미가입인데 왜 우리는 미가입이죠?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의 종사자가.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저희가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수백 명이 4대 보험 가입으로 바꾸긴 했어요. 근데 놓치는 거죠, 저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물류산업은 산업안전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근본에 가면 저렇게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이런 게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시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저렇게. 세금은 3.3% 적용한다. 예, 저렇게 이제. 그래서 그 자녀분들 이렇게 볼 때도 위에만 보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서약형도 이것도 심심치 않게 많아요. 반반형도 많이 나오고. 조리사분인데 사업주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비용 처리할 때는 사업소득세 유리하지만 근로소득세도 납부시켜놔야 유리하다 생각하니까 반반형도 등장해. 같은 사업장에. 일반 근데 선생님 일반 네. 이제 딱 어디 들었는데 소득을 3.3% 뗀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대부분 조금 되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으로 인식이 안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 교육 공간에서는 조금 일방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평이하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 특히 지인분들하고 대화할 때
거꾸로 많이 얘기하죠. 아니 무슨 소리냐, 30만 원 아끼는데. 실제로 200만 원만 넘어가도 사대보험료가 30만 원 본인 부담금 합치면 이제 3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3.3은 그보다 적으니까. 그리고 3.3은 이제 환급 받으니까 또 그것까지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당연히 사대보험 미가입이 유리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10대, 20대하고 5, 60대하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다 그랬는데 5, 60대는 왜 많냐? 사업주들도 이용하는 게 있겠지만 당사자들한테 실업급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55세 가까워질수록. 동일 사업장이어야 55세가 넘어가잖아요. 신규 사업장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기도 하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실업급여로만 따지면. 그 다음에 10대, 20대는 그 문제가 아니죠. 10대, 20대는 실업급여 되게 민감할 수 있어요. 근데 10대, 20대는 성공해야 되나요? 우리 학생들 사례를 자꾸 얘기 드리면 줄 섰다고 했잖아요. 사대보험시 일하는 사람들 상담받고 실태조사 합니다. 이렇게 줄 섰는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아니 원래 알바하면 3.3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을 떼는 거를 상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떼면서 뭐 갑질도 당하거나 뭐 근데 왜 연장근로 수당은 나는 안 받지 이런 건 모르니까 그게 꼭 3.3 때문에 안 받나까지는 되게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담하진 않아요. 내가 3.3 떼니까 나는 불합리해요. 이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는 3.3 받으니까 손해야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해서 바뀔 건 별로 없죠. 대화만 이제 장벽이 생길 것 같고 오히려 조금은 디테일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도 상당히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안 되어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건 특히 학생들한테 저희도 이제 상담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평생을 좌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가 없어진 시대에는 취업 이력은 무엇로 전달이 되냐면 사대보험이죠. 저희도 이제 공채를 많이 하니까 제가 우리 이제 그 직원 채용을 할 때 저희들 이제 저도 이제 심사 담당 면접 담당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과 가입된 이력을 쭉 자기 경력을 내는 사람은 당연히 편견 선입견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던 업무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인사 담당자들은. 그래서 불이익한 거고 돌려서 얘기하면 왜 생애주기 평생 가냐면 20, 30대에 이제 처음 사회 진출해서 취업을 한 상태에서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들어갔어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갔는데 자기가 동일 업종에서 사대보험 가입 처리가 되는 직종이나 그 회사로 취업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죠. 차라리 백지 상태면 모르겠어요. 오히려 백지 상태면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그걸 역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걸 전반적으로 입증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도 좀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뒤집어지기 좀 어렵다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실익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잘하시니까 실익 위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인정해줘야죠.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못 받는 문제 얘기하시면 당연히 인정해드려야죠. 근데 남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 이따가 지금 목록 중에도 하나 있는데 60세가 넘으셨고 장례식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2번 법률구제를 저희 쪽에서 하셨어요. 첫 번째 가짜위만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그 임금체불 수천만 원 이제 받아내셨고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하셨는데 그 아파트 현장이었어요. 거기도 이제 가짜위만 그 경우는 C형인데 이제 이분이 그걸 인식한 거죠. 자기가 해봤으니까 한번 가짜위만 이런 게 가짜위만이구나 라고 하고 조금 C형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C형을 구분하신 거예요. C형이다라고 생각하셨고 저희한테 상담 사례 들어왔고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해고됐으니까 물론 찾아온 건 맞아요. 그 해고된 실직된 상태에서 이제 실업급여 보장은 안 되지만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사업주로부터 이제 받아냈겠죠. 특이한 경우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공동고발 운동은 왜 생겼겠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안 먹히니까. 3.3 얘기만 잠깐 해볼까요? 최우정 감독님 그 스토리가 여기 나올 텐데 그 부산 아이파크라는 축구단, 프로축구단의 유소년 감독님으로 15년 이상 이제 근무하신 분이에요. 10년 넘게 써있네요. 근데 퇴직금도 안 받고 잘렸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서 원래 감독님, 코치님들은 취업 그 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제 친분관계로 많이 소개로 많이 취업하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커요. 사측과 싸우는 건. 근데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10몇 년이 자기의 어떤 정당한 대가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익을 감수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근로자 아님. 그래서 기각됐어요. 근데 저희 소문을 듣고 제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저희 소문을 듣고 저희 공동진정에 참여해서 부산청 진정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 대기업인 HDD 스포츠, 그 현대계열사죠.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상대로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결론은 근로자이다라는 걸 확인이 되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제 이행명령이 나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돈을 받아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거는 제가 뭐 이걸 가르치듯이 선생님들한테 감히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각각의 사례를 저는 이제 공유 드리는
보이는 거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배웠죠. 최우정 감독님이 이렇게 공동진정을 통해서 갈 수 있었고 하는 거는 우연 요소가 커요. 본인이 기자회견 자료 봤어야 되고 용기를 내셨어야 되고 뒤집을 수 있다라는 본인의 일부 또 자신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복합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전남 드래곤즈의 유소년 감독님 지금 저희하고 같이 진정하고 계시고 감독님 코치님만이 아니라 이제 장비사라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이제 이런 장비를 이렇게 손봐주시는 선생님들이겠죠. 이 장비사 선생님들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저희가 공동고발운동, 공동법률구제운동으로 사회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응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는 싸움이죠.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치더라도 그분이 다른 전남 드래곤즈, 서울 FC로 취업을 했을 땐 또다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안 돼. 근데 그걸 또 싸워요?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다독였겠죠. 내가 어차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권리가 보장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나의 권리 찾기 위해서 난 나서야 되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주변의 동료들과 같이 해야 되고 노조는 못 만들죠. 아직은 그 사업장 내에는. 그렇지만 사회적인 개념에서 이제 단결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이제 원래는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지역 사업은 아니고 우리 장현 선생님이 많이 하실 건데 그렇지만 사회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왕에 이제 말씀드린 김에 원래는 질문을 유도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맨 뒤에 보시면 스포츠 산업 특별 계획이 있어요. 좀 이게 이제 우리 김동우 아나운서님 이게 저희 조합원인데 이번에 이제 승소하신 분이고 김다현 지금 여기 사례는 대부분 다 승소예요. 그래서 요 화면부터 먼저 볼까요? 이게 이제 그 기사 제목인데 스포츠 산업 법률 구제에 나섰던 분들을 저희가 물론 대부분이긴 하나 저희 말고 e스포츠라고 알죠? 그 게임 스포츠 쪽에서 승소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초빙해서 집단적으로 좀 써있지만 가짜선정 당사자의 첫 공동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이기고 있지만 3년 5년 걸려요. 대기업들이 고용노동부 정도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행명령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정지시? 아니 뭐 웃기네. 법원 갈 건데 3년 5년 간다. 그렇게 협박이에요. 심지어 당사자들한테. 그걸 알고 이제 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가짜 산정산 집중기획 근로감독. 그러니까 최소한 스포츠 센터까지 포함하면 막 몇천 개, 몇만 개예요. 스포츠 산업의 그 기업 수는. 지금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프로스포츠 기업이나 체육단체.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도 되게 많을 텐데 여하간 이런 프로스포츠 기업들이 감독 코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산직부터 다양한 그 직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산업의 종사자들이 최악이다라고 저희 진단했고 근로자라고 주장조차도 못하는 분위기니까 이제 재취업 안 되고 한꺼번에 풀어야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밑빠진 독 갖고는 안 되죠. 희생한 경우만 케이스만 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 3사에 대한 그 작가지부가 싸운 것처럼 MBC까지 해서 3사 근로감독 들어가듯이 프로스포츠 기업 수백 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명단 다 뽑아서 지금 이제 공동진정으로 저희가 이제 공동 근로감독으로 이제 할 거고 종사자들도 아름아름 저희 알고 있는 사람들만 현재 이 근로자재가 공동진정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패소보다는 이제 승소 분위기니까 아마 더 넓어지긴 해요. 근데 지금 지역사회에 요청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 하나의 이제 단적인 예인데 이제 하나의 사례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현 선생님이나 우리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그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소개해준다도 당연히 기본적인 자세죠. 근데 사실 소개해줄 필요도 없고 일단 그분이 근로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갖는 마음가짐부터가 이제 도전의 시작일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사회적 대책은 결국은 사회적 연대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로감독을 통째로 들어가거나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총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구상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권리 찾기는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이제 마루시공인데 이제 마루시공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YTN이나 이런 데 방송에서 대변, 인변 하여튼 전체가 노출되어 있는 게 이제 작업자들이 찍어가지고 방송에 이제 저희가 내보냈는데 이 기자회견 하고 내보냈는데 지금 난리 났죠.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왜냐면 나오니까 경기 뭐 H아파트 뭐 우리 아파트도 그러냐 뭐 이 마루 이렇게 열어보면 다 똥으로 된 거냐 막 이제 항의에 빗발칠 거잖아요. 이제 근데 놓쳤던 거는 우리가 매일 마루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어디든지 마루는 있는 거니까 마루 바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닥을 시공하는 노동자들이 3.3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는 한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체불임금 소송을 걸 일도 없고 이분들이 이제 근로계약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해버리는 순간 이분들은 70시간 일하든 100시간 일하든 그건 알아서 계약하였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 시민법적인 계약으로 따지는
된다고 하면 노동법이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 3.3이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하는 순간 마루시공 노동자가 센터에 찾아왔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자리에 마루시공 노동자가 자기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화장실을 이야기한다. 건설 현장 기본적으로 화장실 설치에 대한 법령이 다 있어요. 휴게실에 대한 법령도 있고 그리고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왜 화장실 문제가 극단적으로 몰렸냐면 마루시공 노동이 딱 들어간 맨 마지막 단계 직전에 화장실을 다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직원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차별 문제도 있지만 직전에 다 빼버려요. 현장에 있는 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될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누구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그리고 이 마루는 안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딛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사회나 우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마루만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인식의 폭이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접한 아까 음식 얘기를 좀 처음부터 드렸지만 뭐 음식을 먹는 거든 뭐 어떤 거든 우리가 사무실을 가는 거든 커피를 마시든 어떤 현장에도 그리고 우리 건물을 만드는 이 모든 공간을 노동자들이 만든다 가정하면 여기에는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처우를 받고 근로기준법 있는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다. 절반 이상은 근로기준법 없는 노동자다. 아까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집에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이 결론은 교육 현장만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 가족 상황도 노출을 해주셨는데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뭔가 생계를 하고 취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면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죠. 절반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한다. 희귀하게 여기만 없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때도 그냥 다 주변에 많은 거고 교육사업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법률 구제를 할 때도 그 인식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복잡한 그 유형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질문을 많이 해달라는 건 A형 질문이 들어올까 봐 그런 건데 BC형은 관심이 있지만 그건 좀 법률 영역으로 생각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A형의 그 사례 그러니까 이미 몇 가지 얘기했어요. 음식점하고 사무직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접하는 미용실 접하시잖아요.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직종에서 실제로 그 3.3으로 위장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이 위장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매일매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노동권,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물론 아까 들어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돼서 이제 숙제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간 나면 그 얘기 드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못할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아주 이제 세밀한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산업안전지킴이 교육도 이번에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질문이 딱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은 근본적 질문을 빼면 이제 의미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있는 노동자인가 없는 노동자인가를 질문을 던져야 되고 저희가 해석을 도움을 드린 건 어떤 거냐면 관행을 하나 깬 거죠. 사각지대라는 표현에서 차별지대로 바꾼 거는 1차 설계부터 돼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달라. 근로기준법상 설계에서부터 사업장 규모 차별, 계약의 형식 차별로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위장 가능하도록 일단 법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A, B, C형에서 다 승소하고 있잖아요. C형 제외하면 A, B형에서. 그러니까 즉 또 하나의 착각은 프리랜서로 불리거나 근기부상 근로자 아닌 걸로 불리고 사업주가 그렇게 하면 아까 아프니까 사장이다 보면 자신만만하게 써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안 그렇잖아요. 거의 저희 다 승소하고 있잖아요. 사업주들이 실제로 인정하고 합의를 원하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돈을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즉 이미 웬만한 비용 처리 때문에 하는 사업주들조차도 결과적으로 패소한다는 걸 알아요. 아까 그래서 착한 사람한테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2단계에서 필요한 건 아까 1단계는 이제 근로기준법 자체에 대한 인식이었고 2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법률적 상식인데 법률적 상식은 그냥 제가 짧게 판례를 한번 쫙 읽어보면 사업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사회보험 납부하는 거,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거, 지금 제가 딱 얘기한 것들이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네 딱 생각 드셨죠? 보수적인 대법원 판례도 앞에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자기 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근로소득세 안 낸다고 근로자 아닌 것으로 하면 안 된다가 보수적인 법원도 10몇 년 동안 쌓였어요. 이 판례는. 이건 안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학습지 교사나 모든 이제 다툼이 있는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다 이긴다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상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무사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로자성 다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약간의 착각 현상은 신문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C형이 많이 나오니까 그 유명한 직종이 많이 나와요. 그 패소 사례도
나오니까 그거는 뭐 반반인가 보네. 잘 안 되나 보네. 일부 그렇다는 거고 그건 시험까지 만든 거고. 근데 여러분이 많이 접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A형이나 B형일 거니까 특히 A형은 법원이고 커녕 그냥 공동고발 리스트에만 딱 들어오면 무조건 이겨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다툼의 여지도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질문하고 비슷한데 그럼 현실에서는 왜 그걸 자기가 주장해서 극복해 나가지 못하나? 두 가지 답을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최우정 감독님 같은 경우 취업 시장이 아주 좁거나 전문화되어 있거나 특수관계로 가는 직종일수록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떠나서 갑질도 감수하죠. 성차별도 감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취약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노동조합을 못 만드니까 특히나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안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A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학생들 얘기 들었지만 5, 60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무자료 시대에 그러니까 저희들 해석이에요. 무자료 시대에 흔적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 잘 쓰게 하는 교육은 불필요한 교육은 아닌 건 맞아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됐든 무슨 계약서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무자료의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점차 무자료는 아마 없을 거예요. 3.4이 워낙 또 간편하고 유리하니까 다 바꿔나가긴 하는데 음식점이나 사무직 일부에는 여전히 이제 무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취약한 업종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주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업주가 이번 달까지 200만 원을 줬는데 다음 달 300만 원을 올려줄지 내가 잘 보이면 아니면 이제 밉보여가지고 내가 잘리게 될지.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주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법 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어려운 건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요. 좀 충격적인 이제 결말이죠. 공동진정 리스트 쭉 넘겨보시면 A형이 숫자도 많으니까 A형이 수도자들잖아요. 저희 쪽으로. A형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넘겨보세요. 대부분 B형이잖아요. C형이고 A형이 드물어요. 외식산업이 일부 있지만 그 얘기는 이미 이 3.3은 도입 시기가 아니라 사실상 아까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상식이 되어 있고 현재 A형의 가짜 3.3의 A형 유형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현 시점에선 답은 없죠. 법률 부재에 우리 이제 현수막을 붙인다고 해봅시다. 강서복지센터에서 이 앞에 사거리에다가 A형 안 들어올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말은 그 본인들이 그 권리 찾기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꼭 20만 원, 30만 원을 더 받는다라고 축소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그분들에게 갈림길인 건 맞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선전사업을 안 하거나 뭐 교육사업 안 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이 맨 마지막 이 얘기를 하자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이거죠.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회 토론을 하거나 할 때 가짜 3.3 당사자들이 자기 발언을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풀었어요. 단체 활동가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종사자들이 나와서 해요. 스포츠 기자회견 할 때 스포츠 산업 종사자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권리의 주체로 나서는 활동 그것이 가능한 건 이제 전국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 법률구제 당사자니까 중기로 못 넘어가고 있죠. 전국적인 권리찾기 사업 활성화라고 써 있는데 결국은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주민 사업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노동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우리 단체 그러니까 민간센터, 공익센터, 지자체 위탁센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촘촘한 센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 3.3 문제에 대한 사업주들에 대한 교양 사업은 있어요. 재정이 꽤 확보돼 있던데 서울시 사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는데 근데 노동자들 가짜 3.3 노동자들을 위한 공익적인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심지어 취약한 근로자 보호라는 게 근로기준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앗긴 노동자들의 지역주민 사업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저희들하고 협업한다는 건 저희가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학교 현장 교육도 결국 이제 지역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사업도 그 당사자들과 이후에 후속으로 또 이제 커뮤니티를 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질 텐데 이제 이런 권리찾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이제 장기 써 있는데 저 장기가 10년 후를 생각하진 않아요. 적어도 2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국회 임기에서 5인 미만 이 차별 폐지 법안은 저희가 그 상임위에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본회의 못 갔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도 저희가 법률사회와 함께 2조 개정안을 저희가 올렸어요. 11조만큼 유명하진 않은데 2조 개정안도 저희가 국회 토론회 하고 이제 올렸는데 사회적 힘이 너무 떨어져요. 이제 와서 우리는 아까 같이 3.3 몇 조 원 돈 버는 업체가 있는 반면 우리는 정말 생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이 3.3이 뭔지를 설명하러 다니는
있는 이제 단계니까 그럼 다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나 사실은 이제 콧방이 끼겠죠. 그래서 이 차별제도를 폐지하게 하는 사회적 동력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복잡한 다른 계산이 또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짜 3.3 당사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없는 노동자가 1,000만이다. 그리고 그 1,000만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발표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에 저희가 박람회도 할 건데 다양한 사업 저희들 하겠죠. 중앙 집중형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저희도 협력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갈 건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전시행정에 가까울 거고 오히려 교육사업, 법률사업, 지역주민사업을 실제로 이미 노동 분야에서 하고 있는 주체들이 주인공들이 근로기준법 없는 노동자를 당사자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소외되거나 그분들이 또다시 이제 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의 대상이고 1차적인 주인이다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건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이야기가 다 혹시 그래도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까 가족의 반이 3.3인데요. 막 그 말을 했던 이유는 일단 세 가지 케이스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 저 자체가 서울시 공공 일자리에 굉장히 플랫폼 3년 동안 하는 사업에서 8.8%였고 4대 보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센터에 마지막에 초단기 일자리 들어가고 서울시 공공 일자리 엄청 많은데요. 그 문제. 그리고 실제 제가 뉴딜 뭔가 노조를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공공사업에도 저런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한 것도 하나의 가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3.3% 그 예식장 파견근로 하는 거 거기도 약간 3.3의 가치인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저희 가족 언니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업체 매출이 확 늘어가지고 그 인터넷을 옷 파는 그 동네 어떤 공장에 포장 알바를 하고 있는데 무자료인 거예요. 네.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노동인권 강의하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코로나 때 뭘 못 받았고 이런 얘기를 왜 그거 못 받아? 직장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무자료였던 거예요. 대부분 포장하는 알바 동네 주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자료. 그래서 이제 저 언니를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언니가 뭘 놓치 너무 많다 지금 혜택 하는 오빠들이 너무 많고 그거 다 받아내자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하자 막 이랬는데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좋다. 그럼 지금 당장은 그러면 안 되면 다 놔뒀다가 그만둘 때 고발하고 나 다 받자. 이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아까 말했던 그 세금 내느니 그거 그냥 수입을 한다. 그런 보장 그냥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약간 또 막판에 여기 다 알았어 잘 다니고 다 봤다가 그만둘 때 고발하자 막 이랬을 때는 이렇게 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별적으로 하자 이러니까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사람 모여라. 요새 다 대부분 이렇게 포장 인터넷 기업 이런 데가 많아지니까 여기 또 포장하는 데가 또 인터넷몰 여기가 또 3.3의 그 무자료에 갇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국내에서 한다면 그런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걸림돌은 그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피해를 당했으니까 뭔가 못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받자 그 차원에서만 말을 했었는데 잘 일하다가 나중에 그만두고 받는 방법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혼자 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에 힘든데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다. 모여서 같이 받으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아까 스포츠 산업하고 마르시공을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기획 법률 구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법률 구제로 하는 거는 능력도 없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노무사 1,000명, 2,000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 품이 너무 들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기획하여 그래서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장 자체를 근로감독을 치고 들어가는 것과 병행해서 법률 구제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기획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 지역사회 협력을 또 받아야죠. 지역사회에 있는 이제 그 대형 기업들이나 스포츠 센터들이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제보를 받으면서 이제 협업
협업해서 가겠다. 이게 이제 저희 흐름인데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전환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그렇게 비중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또 이게 너무 이제 편향이 되면 그러면 내 분야의 업종에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난 할 일이 없나. 근데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퇴직할 때는 이제 반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다른 거 다 떠나서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저 못된 진짜 뭐 갑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쫓아내기 전에. 그래서 한번 이번 호되게 당해야 버릇 고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어요. 딱 한 명을 이제 사업주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응할 수는 없고 지역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 강서센터도 아마 법률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지역의 재정을 좀 확보하고 있는 센터들이 이 무료 상담과 무료 지원 시스템이 근로기준법 위주로 이게 좀 바뀐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아니고요. 선생님 처음에 그 첫장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꼭 체크할 5가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절반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시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다음 여기 그 저기 특성화고의 교육 나가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변화하는 노동 현실이나 아니면 노동자성에 대한 그 공부들을 좀 하면서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근로계약서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수업 들어가서 저는 꼭 이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정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공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당신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그러면 보장받을 것인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렇게 계속 근로기준법의 그 공백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되게 그 부분은 되게 약간 이렇게 과제로 남는 듯한 하고 애매하게 마무리를 짓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오늘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실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특성화고는 직업을 좀 갖기 위해서 그 해당의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맞게끔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쪽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 노동자성들이 희미해져 가는 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바리스타라던가 혹은 뭐 미용 계통이라던가 이랬을 때는 실제 그분들은 다 프리랜서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근로계약서 안 쓴대요.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냥 그렇게 프리를 뛴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보강되어서 같이 연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좀 찾아갈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겠다는 소감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게요. 저희가 이제 수없이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교육을 받으면 항상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 근로기준법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럼 프리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그러면 그들끼리 다 연합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러시는데 내가 언제 지금 먹고 살기도 하고 근데 언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 그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일단 오늘 근로기준법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얘기할 때 실제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온 것도 그럼 3.3% 받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를 사실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근로자인데 3.3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회가 지금 엄청난 그 벽 속에 많은 직업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나이가 좀 있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그것도 그냥 그거를 어디에서 말하는 진짜 힘든 그것도 감사해서 근데 이런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실제로 현실적인 그 안에서 아니면 어떤 전체적으로 바뀌는 이게 지금 5년 전도 그렇고 항상 똑같은 근로자 위주로 교육을 하겠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장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진짜. 두 분 얘기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프리랜서 용어, 그러니까 뜨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여러분 약간 지금 대화도 저는 일부러 A형을 좀 연상을 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역시 또 BC형으로 가잖아요. 근데 뭐 틀렸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BC형 얘기 그래서 조금 일부러 좀 뺐던 건데 잠깐 드리면 방송국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방송 3사 근로감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부 승소하니까 우리 박 작가지부가 일단은 물론 미이행이죠.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이행 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대응 기조가 저희가 이제 반박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을 할 건데 진짜 프리랜서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반사적인 대응은 그 직종을 없애버려요. 사실 근로감독의 핵심은 A라는 작가님이 그러니까 정진우 작가님이 근로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작가님 일하는 저 직역이
저 일이 프리랜서 일자리인 거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자리인 거냐를 이제 따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방법이 있죠. A를 날려버려요. 퇴직을 시키거나 어떻게든 뭐 이걸 무마시키죠. 그러면 허무해지죠. 이게 해결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그 A 작가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방송국에 그다음에 작가만 있는 게 아니라 CG 디자이너부터 이제 그 자막 만드시는 분들 이제 더 안 알려진 쪽이 더 이제 취약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처우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충분하게 보장되는 게 이미 법적으로도 맞는데 이게 이제 장벽이 있다 보니까 숨겨졌다. 이게 이제 저희들 주장이었던 건데 사측 대응은 근본을 딱 찌른 거죠. 거기서 대응 바로 프로그램 대응하고 또 달라요. 더 이제 잘 대응하고 있는 거죠. 프리랜서 그럼 진짜 프리랜서 할게.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다 가짜 프리랜서였고 우리 식으로 하면 가짜 3.3 그래 인정할게 그러면. 그럼 진짜 프리랜서로 할게. 진짜 프리랜서는 뭐예요? 지휘 통제 감독을 안 하는 척해서 아까 그 C형 학지 교사 같이 하겠다는 뜻이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응이 잘못되면 방송국에서는 가짜 애매한 프리랜서 아까 저기처럼 믿을만하지 않으면 그 3.3 안 한다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자꾸 막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거리찾기위원회와 같이 막 뭘 싸워 복잡해져. 이 비용이 더 큰 것 같아. 차라리 그러면 진짜 근로자 할 사람들만 근로자 하고 이쪽은 진짜 프리랜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C형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응은 당연히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지만 뭘 보여준 거냐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제가 이야기 전에 A형을 자꾸 주목하라고 한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아까 미용 얘기도 하셨는데 90% 이상은 A형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거에서 다 이기고 법률적 안 가고도 이기고 있고 그냥 무작정형부터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1순위고 그러니까 1순위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있는 싸움이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방송 작가가 B와 C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회적 대응하는 거는 또다시 문턱이 생기는 거 맞죠. C형을 자꾸 만들어버리면 아마 학습지 교사나 화물 노동자들이나 그 지입차주나 여러 그 대리운전 퀵서비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부터 C형한 게 아니에요. 사측이 원래 직원이었던 사람들 이사짐센터가 특히 그렇잖아요. 소사장 같은 게 없었는데 소사장 같은 식으로 이중적인 지위의 근로자이기도 하고 사용자이기도 하는 것을 만들어버려서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쪽이 진화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그 두 가지를 특히 이제 그 특성화고 현장에서는 C형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미용실 저희는 C형으로 구분 안 하고 다 이긴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건 A, B형이니까 그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은 기본적으로 지금 법률 구제 다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일부 패소했지만 어쨌든 다 이긴다. 근데 이긴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주들이 실제로 고용 형태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건 또다시 부담이기 때문에 진짜 프리랜서 특고로는 못 바꾼 상태에서 껍데기만 바꾸는 식으로 대응한 거죠. 그냥 사업소득세 신고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내 옆자리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오늘 들은 사람은 근로소득세, 내일 들은 사람은 사업소득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사무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많이 잘 갖추는 거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건 이제 B와 C를 왔다 갔다 하는 쪽인데 근데 여기서는 근본적인 질문 다시 던져봐야죠. 진짜 프리랜서는 뭔지. 요새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조합가분들 말고 이제 그 당사자분들 이분들은 솔직하게 저희들한테 왜냐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니까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차라리 우리 터치하지 말든지 왜 우리를 자꾸 통제하려고 해. 뭐 이거 내라고 하고 저거 내라고 하고 이리 가라고 하고 저리 가라고 하냐.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프리하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나의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그 욕망을 활용하긴 할 것 같고 기업체들이 그렇게 가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것도 착각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른바 프리화, 그러니까 C형으로 만들 수 있는 직종이 그다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사업주들이 손해봐요. 그래서 제가 학습지 교사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법률적 대응과 사회적 대응을 해서 다시 이길 수 있다. 골프장 캐디도 다시 이길 수 있다 좀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수적인 법원도 근로자성의 실질적인 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는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이번에 타다는 역행했지만 최악의 판결이었고 타다 같은 경우는 그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너무 난이도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착각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프리하게 일하고 터치받지 않게 일하겠다는 게 실존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산업적으로 표준화한 직종으로 만들어내기는 만만치 않아요. 거의 없어 보여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C형도 나중에 가면 결국은 다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무리하게 그 얘기가 특히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이 이론의 끝을 아셔야 될 거고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에서 많이
많이 얘기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시민법과 이거는 차이가 뭐냐. 또는 지금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 문화 노동자 특별법, 그다음에 사대보험도 일부 적용하는 그 이제 방식으로 많이들 싸워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의 차이는 뭐냐. 결이 비슷한 거냐. 결이 좀 다르죠. 결은 다른데 결국엔 만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낡아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나요? 가끔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서 많아요. 50년 동안 안 바뀐 근로기준법,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했고 플랫폼도 생기고 기경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연화된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근로기준법이 못 따라갔다라고 정치인들이 가끔 얘기해요. 이게 맞나요? 아까 저희 차별지대 이론으로 한다면 거꾸로잖아요. 반대죠. 법이 막 수시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관행과 사업주들의 대응이 빛의 속도로 이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까 아프리카 사장이라도 3년 전 카페 해보면 저 대화가 아닐 거예요. 좀 초보적 질문이거나 우리 하고 있는 대화가 거기서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쉬운 대화가 됐지만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카페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의 사업주들과 아까 이제 자본주의가 수정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되게 이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법으로 무방비의 상태로 있던 노동의 시대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법이 제정됐다라고 만약에 서두의 이론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이론의 끝은 결과적으로는 그 모두가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다 끌어안고자 하는 거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 노동자 할 것 없이 C형 다 할 것 없이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낡은 근로기준법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아닌 새로운 시민적인 법 이걸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되는 건가요? 이 둘 다 현실 가능성으로 통과가 다 안 되는데 여하간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특히 선생님들은 이걸 답변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뭐 일하는 시민법 같은 기술에서 모든 우리가 애초에 원죄인 저 5인 미만의 그런 걸 다 없애버리는 게 5인 미만이라는 걸 없애든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시민법이라는 게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오히려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돌아가기는 좀 시간 없어서 근로기준법 목적 보면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노동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취약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이 뜻이잖아요. 헌법도 그렇고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법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최저임금 생각하시면 이제 속 편하죠. 단순하니까 최저임금은 급여라고 있는 게 그다음에 노동시간이 있고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이 우리가 일한다고 하면 어디 다른 사람의 사업체에 가서 내가 일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장받고자 하는 건 근로시간, 임금, 휴게 그리고 휴게시간과는 또 별도로 그 1시간 개념이니까 하루씩 쉬는 거 그게 휴가. 그쵸? 근데 그 휴가도 사업주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15일 정도는 내가 그냥 특별히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나 쉬고 싶고 내가 굳이 사업주한테 왜 이 이야기하고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장인데 이게 시민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타인의 사업에서 일한다는 건 수평적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시민법하고 자꾸 비교한 거잖아요. 자유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국가적인 강압적인 제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별 의미 없죠. 노동조합 만들고 사용자는 사용자단체 만들어서 서로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조합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8시간, 40시간은커녕 지금 아까 말하시고 나오지만 13시간, 14시간, 8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합쳐놓고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만 명이 결국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근로기준이라 한다고 치면 그 근로기준은 예외가 있나요? 픽서비스를 하건 학습지 교사를 하건 제가 제조업 조선소에 그러니까 이것도 뒤집어서 설명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조선소에 저희 실질조사 때 이제 그걸 발표할 건데 조선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물량팀이라고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일 말단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까지는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취급되고 물량팀이라고 하는 분들이 유령처럼 존재했는데 이 물량팀이 3.3이에요. 무자료가 아니라 이분들은 비정규직도 아닌 거죠. 저희 이제 실질조사 조사 대상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 울타리 바깥에 있죠. 이 3.3 이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걸 대입해보자고요. 방금 그 근로기준을. 그러면 사측이 뭘 조작하고 위장을 했든지 간에 그 배를 만드는 노동자인데 누구는 연차휴가, 휴게시간, 최소한의 급여 이게 다 보장되어서 살게 해주고 그것도 국가가 제도로 회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해서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사내하청 정도는 아마 그냥 사내하청 동지들은 그냥 놔두면 그 정도 계약 못 할 거예요. 근데 국가적인 강제로 이제 그건 개입한 건데 그게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돼요. 그러면 사내하청 배를 만드는 사내하청 동지들이 아무리 낙후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준이 좀 돼요. 거기서 또 단연 맺으면서 싸우는 거고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보면 그 나오잖아요.
최소 수준에 이게 이제 되는 상태, 근데 그보다 더 바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그 질문을 되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뭐 국민이냐 아니냐 이런 원초적 질문을 안 하더라도 거꾸로 아니냐. 그 사람들이 법의 이름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시민법적으로 놔뒀다가는 이분들의 삶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경제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종사자들, 그런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주고 이게 근로시간이든 임금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혹 효과 내지는 약간 그런 효과에서 조금,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투려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자꾸 강조하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의 범위에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으로 자꾸 이제 바라보고 근기법 밖에서의 어떤 발전의 가능성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계약의 형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사업주의 우월한 주의에서 얼마든지 조작하고 위장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최소한의 근로기준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여기서 답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